예, 안녕하세요. 발상지 여행. 오늘 그 네 번째 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짜장면. 차이나타운과 짜장면의 고장, 인천으로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근데 짜장면이라는 음식도 사실 이 음식,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탄생할 때 어떤 나름대로 유래,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거창하게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사소하게는 그냥 일상에서 늘 먹다가 어떻게 하다 탄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짜장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큰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역사,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어떠한 변곡점이 되는 역사, 이 두 나라에서 각각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우선 그것을 우리가 그 짜장면 탄생 배경 역사를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또 중국의 역사를 살짝 한번 우리가 터치해보고 짜장면 드시러 가겠습니다. 1882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임오군란. 예. 군란이니까 말 그대로 군인들의 반란이죠. 군인들의 반란이 처우 개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별 대우받던 군인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임오군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혼란을 겪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청나라 군대 파병을 요청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자꾸 이제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청나라 군대 군대가 들어오면서 여기서요, 군대가 올 때 군대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군대의 보급품을 이렇게 또 공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예, 복잡합니다. 이 보급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군역상인입니다. 군역상인. 이 상인들이 한 40여 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인천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요, 이제 흔히 말하자면 화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교. 이 화교에 씨앗을 뿌리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군역 상이니까 상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행위하고 곧 이어서 들어오고 나서 곧 이어서 바로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통상조약이 체결되니까 인천에다가 일정 구역 땅을 획정해서 청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예, 이게 바로 조계지죠. 조계지. 청나라 조계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천에. 청나라 조계지 탄생하고 그 이름에 또 바로 옆에 일본 조계지가 또 탄생하게 되죠. 그럼 뭐 인천 땅을 그냥 뭐 청나라, 일본 다 쪼개가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화교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해도 이제 씨앗을 뿌리는 정도, 이제 그렇게 되죠. 인천 북성동 일대에 5,000평 규모로 화교가 차이나타운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됩니다. 그 무렵에 우리 국내 바로 역사는 임오군란을 배경해서 청군대를 이렇게 파병 요청해서 들어오면서 군역 상인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거주지 청나라 조계지가 생기고 차이나타운이 이제 그렇게 탄생했는데, 당시 그 시점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의화단 운동이 있었습니다. 의화단 사건, 의화단 운동. 이게 뭐냐면 1800년대 이제 들어와서 1800년대 후반, 우리 임오군란 일어나는 그 시점이죠. 이때에 서양의 많은 열강들이 우리 조선에도 들어왔고 뭐 중국에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에는 이 종교가 또 항상 같이 들어오죠. 이 종교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전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펼쳐지는데, 1895년 산둥성 일대 중심으로 엄청나게 거세게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그것이 바로 구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구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의화단 운동, 의화단 사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역사적 사건이냐면요, 뭐 닥치는 대로 살인, 살해. 중국 사람은 서양인을 보는 대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죽이는 것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는 무조건 무조건 추방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죽이는데,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문하고 성기를 자르거나 짓눌러서 죽이는 아주 처참하게 이러한 아주 일륜적인 그런 상황으로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동까지 합니다. 서양인을 죽이면 상금을 준다. 이렇게까지 의하단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막 선동을 하니 뭐 서양인 보이는 대로 그냥 뭐 무조건 뭐 살해에 가담하게 되죠.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서양도 너무나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죽이는 방식도 너무나 교묘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니 사람들이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서양인들도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도 집권청에서 그것을 또 이 해법을 못 찾습니다. 서태후, 실권자인 서태후는 의회단을 뭐 두둔하는 입장이고 또 군 최고 실력자인 위안스카이는 원세계라고 하죠. 위안스카이는 또 이 척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의하단을 놓고 두 그 지도자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죠. 그러니까 중국인 스스로가 해법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양 열강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서양 열강들이 뭐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등 해서 8개국이 연합 세력을 결성합니다. 그 중에 일본도 포함되죠. 연합 세력을 결성해서 산둥성 일대에 아주 피바람이 불죠. 산둥성 일대부터 해서 텐진, 베이징까지 아주 습격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영사관에 그쪽에 있던 영사관이 다 그 중국인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파괴되고 막 하니 그쪽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전란이 일어나면은 무고한 백성들도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산둥성 일대에 이 전란을 피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엑소더스 탈출합니다. 산둥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배 타고 인천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까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인천으로 엑소더스 하게 됩니다. 이 인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코리안 드림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한 사람이 청년이 등장합니다. 17살의 청년이 그 속에 무리에 같이 끼어서 인천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청년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한번 이 청년을 한번 또 추적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산둥성 청년, 17살에 들어온 이 청년 이름이 우희광입니다. 우희광인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들어와서 자기도 뭐 혈혈단신으로 왔으니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노동도 하고 어느 가게 들어가서 점원 생활도 하고 대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우리도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경우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만의 번듯한 가게를 하나 갖고 싶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희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자신만의 가게를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둥반점이라고 해서 산둥회관이라 해서 자기 고향 산둥 그 회관이라 해서 음식점을 차립니다. 차려서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건물을 새로 멋지게 짓는데요. 바로 이 벽돌 건물로 아주 건물을 탄탄하게 멋지게 지어서 공화춘 공화국의 봄이 온다는 뜻이죠. 공화춘. 왜 공화국의 봄이 오느냐? 바로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이 1911년 청나라가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수는이 1912년에 중화민국을 건국을 하지 않습니까? 중화민국이 이제 탄생하면서 바로 그 중화민국 공화국이 봄이 왔다. 이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그 우희광이 공화춘이라고 내건 간판입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 상당히 국가관과 역사적인 어떤 그런 관을 상당히 투철하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화춘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뭘 하느냐면은 바로 그 앞바다 그 제물포 항구에서 부둣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짐을 선적하고 하적하는 이 사람들 지게 짐지고 가서 막노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빨리 또 지게짐 한 번 더 져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것 아닙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자신이 고향에서 먹던 산동반도의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작장면이라고 하는 음식, 작장면 발음이 어렵습니다. 작장면이라고 하는 음식을 노동자들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음식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편하게 앉아서 느긋하게 태평생활을 하면서 식사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루루 해서 하고 먹고 얼른 먹고 바로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젓가락 해서 말아먹으면 뭐 한 2, 3분이면 식사 끝 하는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한 것이 바로 작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은 면에다가 그 자신들의 이 소스를 갖다 이렇게 쳐서 그냥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짜장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그 전 단계의 그런 작품이긴 한데 이게 그 당시에 중국 상tun성에서 먹던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 와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뭡니까? 그 이웃에 있는 일본 조개지 사람들도 맛 좀 보자 하고 먹게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게 있네 하고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입소문 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이 우희강은 아주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작장면이라는 그 음식을 우희강이 혼자만이 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했습니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크게 뭐 이름을 남긴 사람도 없고, 그리고 크게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가장 오랫동안 번창하게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바로 우희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의 성격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공화춘이 상당히 유명세를 탔는데 이것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광복 이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은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미국에서 원조로 밀가루가 많이 들어옵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밀가루 뭘로 만든가? 짜장면, 밀가루, 면은 다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오죠. 게다가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또 맞게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자표 춘장, 이 상호까지 나오네요. 사자표 춘장. 워낙 그때 유명했으니까. 이 춘장이, 이 짜장면에 춘장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전에 아까 그 작장면은 그냥 소스를 갖다 이렇게 해서 비벼 먹었다면은 이제 춘장이 탄생하게 되죠. 근데 이 춘장 속에 뭐가 있냐면요, 캐러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 사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달짝지근합니다. 맞죠? 달짝지근합니다. 이게 바로 캐러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한국인 입맛에 맞도록 적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장면이 이때부터 그 짜장면으로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유명한 집들이 생기면서 이제 청요리라고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인, 일본인까지 가세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늘면서 이 짜장면이 유명해지고 그 짜장면이 춘장이 개발되면서 그리고 이 많은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아주 국민 음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외식하면은 제 첫 번째 꼽는 게 아마 짜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예, 뭐 우리나라에 이제 80년대 이후로 뭐 서양의 여러 가지 음식 문화도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국내 음식도 또 한 단계 더 많이 개발되고 해서 이제 다양해졌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뭐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이들 졸업식이다 하면은 졸업식 날 밖에서 외식을 할 때 짜장면 꼭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짜장면이 이제 2006년에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100대 그 문화 상징의 짜장면이 하나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든 음식 문화가 중에 하나가 바로 짜장면입니다. 이제 짜장면의 본향,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이 차이나타운은 사실 차이나타운은 바로 앞에 인천역이 있습니다. 인천역. 차이나타운 입구를 보시려면 인천역 광장에서 그 앞에 대로 하나 있거든요. 대로 맞은편이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그래서 인천역 광장에서
딱 맞은편 차이나타운 그 페루라고 하죠. 큰 마을 입구에 세우는 그 페루. 그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전경을 보고 난 뒤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인천에 여행할 때 차는 복잡하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하철 종점이 인천역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인천역은요, 인천역도 이제 우리가 그 여행지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근대사에 중요한 그 족적을 남긴 곳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인천역이 서울 노량진에서 인천역까지 당시에 33.2km라는 그 철로 구간을 탄생시킨 종점역. 인천에서 볼 때는 시발역이지만은 서울서 봤을 때는 종점역이 되겠죠. 바로 이거 그 인천역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1900년에 이제 탄생하게 되죠. 1899년에 이제 공사를 했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도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여러 가지 당시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일본이 하고, 일본이 또한 수탈해 인천이 또 인천에서 배에 싣고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모든 물자를 인천으로 싣고 와서 배에 싣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수탈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을 했던 이래저래 우리가 하던 그런 역사를 근대사에서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죠.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역에서 인천역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 노량진역이 연장돼서 서울역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인천역. 오늘날 보는 그 인천역 역사는 뭐 한국전쟁 때 또 파괴되고 해서 그 이후에 1960년에 다시 재건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상당히 좀 인천역에서 우리가 꼭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뭐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 승리에 또 만족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서 그 시대를 통찰하고 또 관찰할 건 관찰하고,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또 읽을 건 읽고 해야 우리 여행이 완성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하는 여행은 그렇게 해서 해야 완성이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인천역이 생기면서, 인천역이 없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양인들이 그때 많이 제물포 항으로 들어오던 시대 아닙니까? 제물포로 들어오면 배로, 그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로 들어오면은 인천에 내려서 하룻밤 자야 됩니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걸어서 가든가 마차를 타고 한양으로 서울로 가죠. 10시간 거리 가야 되니까 당연히 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인천에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대불 호텔이라고 해서 뭐 물론 일본인이 지었지만은 상당히 그 호텔이 아주 인기 있었고 유명한 인사들이 와서 다 거기서 자고 서울로 갔거든요. 근데 바로 기차가 생기면서 하룻밤 자야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마차나 걸어서 10시간 갈 거리를 기차가 생기면서 1시간 반 만에 서울까지 가거든요. 누가 자고 가겠습니까? 예, 그 바람에 그 호텔이 망해버렸습니다. 진짜로요. 대불 호텔이 망해버렸습니다. 인천역이 생기면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역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철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터미널역, 그다음에 뭐 공항, 그다음에 항구,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의 입지 조건이 어떠한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나루터 뭐 이렇게 놓아줬던 섬에 어느 날 갑자기 연륙교가 생기면서 노지어서 이 생업을 지켜가던 나룻배 이런 어부들, 나룻배 사공들은 또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요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워낙 섬들의 다리를 많이 놓다 보니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래에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또 앞으로 변할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역 단순히 저 건물 하나만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이면에 있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읽고 가는 게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타운 들어가는데요. 차이나타운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빨갛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상이죠. 컬러. 빨갛게, 건물 자체가 빨갛게 양쪽으로 쫙 했으니까 내가 갑자기 중국 어느 도시에 와 있나 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완전 전형적인 차이나타운의 색깔을
입혀놓고 있습니다. 이곳이 설린동인데요. 북성동 설린동. 설린동은 말 그대로 설린 우호를 맺는 거죠. 서로 이웃끼리 서로 좋게 지내자, 잘 지내자. 이 그래서 설린동입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옛날에 서로 이제 해방 이후에, 강복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설린동이 이제 이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설린동인데 전형적인 차이나타운의 그런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을 다니다 보면요, 뭐 이제는 관광 마을이 되다 보니, 관광 도시가 되다 보니 이곳의 사람들은 다 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월병, 중국의 그 과자 월병, 그다음 하루에 굽는 뭐 그 만두, 하루에 딱 그 하루 불 거기에 붙여서 한 만두를 굽는데 저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막 묻었을 것 같기도 한데 줄 서서 이렇게 보면 또 사서 많이들 드십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청요리 집들이 절비하게 딱 줄 서 있습니다. 뭐 마음에 지나가면서 뭐 구경할 거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집에 가서 또 먹고, 예, 그렇게 하는 재미가 또 이 차이나타운에 있습니다. 이 골목을 걷다 보면 이제 짜장면 박물관, 아까 그 우희광이 만든 공화춘이라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1984년에 문을 닫습니다. 84년까지 영업하다가 그 해에 문을 닫고 이 간판은 이웃의 다른 가게에 팝니다. 양도하고 건물은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 짜장면 박물관으로,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이렇게 다니면서 짜장면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중국 화교인들의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탄탄하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문화재로 우리 문화재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화춘, 이곳에 가시면은 그 공화춘이라는 간판도 같이 있습니다. 옛날 그 공화춘 간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집이 이 공화춘 상호를 인수한 집이 또 공화춘이라는 이름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혼동하시지는 마시고, 여기는 박물관으로서 공화춘 갖고 있고, 거기는 영업점으로서 상호를 인수한 사람이 지금 현재도 영업하고 있는 공화춘이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집은 원조는 아닙니다. 이어받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공화춘 건물을 이렇게 보셨고, 꼭 짜장면 박물관에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처에 또 의선당이라고 있는데, 건물이 좀 독특하죠. 의선당이라고 있는데, 의를 아주, 의리와 선, 착함, 올고좀 착함을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이곳이 일종의 말하자면 고국을 떠나온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약간 공회당 성격이면서 종교시설입니다. 그래, 자기네끼리 어느 한 집에 다 모일 수 없으니 이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 자기네, 사업도 번창도 기원하고, 또 아프지 말아야 되겠죠. 외국에 와서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되기를 이렇게 비는 곳이 바로 이 의산당인데요. 의선당인데, 일종의 말하자면 불교와 이 도교가 결합한 종교 형태,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섯 명의 그 신을 모시는데요. 재밌습니다. 5명의 신. 하나는 산신령. 또 하나는, 산신령은 중국의 그 어떤 도교적 사상이죠. 산신령. 중국은 워낙 도교적인 이 풍습이 민중에도 백성들한테 이렇게 깊이 파고들었으니까 이 도교적인 신앙. 또 하나는 그 용왕신. 왜냐하면 백길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백길에 그 무사 안녕을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요? 용왕님한테 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관세음보살상. 참 이 중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상을 당연히 또 모시죠. 이거 전형적인 불교적인 종교죠. 그 다음에 관운장을 모십니다. 관운장을 왜 모셔? 예, 유비를 안 모시고 관운장을 모시네요. 관운장은 이 중국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뭐, 호위무사 역할도 하지만, 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재물신. 그러니, 이국 땅에 와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청요리집도 운영을 하고, 뭐도 하고, 이발소도 하고 하는데,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한테 빌겠습니까? 관운장한테 비는 거죠. 그 재물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이 바로 관운장입니다. 그래서 관운장한테도 빌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 이렇게 배 쓰다듬으면서 낫게 하는 삼신 할머니 이렇게 해서 5분의 신을 모시는 것이 바로 이 의선당입니다. 의선당입니다. 발음이 자꾸 어렵네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그 문구가 보시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좀 제 눈길을 많이 끄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구필용.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응한다. 이 뜻인데, 달리 좀 의역하자면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면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하게 각고의 노력을 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열정적으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유구필흥입니다. 유구필흥. 그 다음에 천추. 의를 중하게 여긴다. 네, 의를 중하게 여긴다. 얼마 동안? 천추.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것은 뭐죠? 영원히 의를 지키고 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문구를 딱 봤을 때, 참 공감을 하면서 나 역시 하나의 기감으로 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의선당이 그 한국 전쟁 전까지 우리나라의 쿵푸 있죠. 쿵푸가 시작된 본산입니다. 여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한번 꼭 차이나타운에 가면 들러봐야 할 명소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 지금 청나라 차이나타운에서 동쪽에는 일본 조개지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2 나라 조개지 사이에 이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일 조개지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청일 조개지 계단이라고 하는데, 계단 아래쪽에서 계단 위쪽을, 이 언덕 쪽을, 계단이 언덕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언덕 쪽을 바라보면 왼쪽은 청나라, 오른쪽은 일본 조개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계단길이 경계선입니다. 왜 우리 인천 땅에서 중국하고 일본 경계선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참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은 저 조개지 계단을 중심으로 이쪽 왼쪽은 중국, 건물도 보시면 중국풍 건물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일본풍.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이 오른쪽 안쪽 마을로 들어가면, 우리 이제 왼쪽 마을은 다 여행을 지금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 마을로 들어가면 일본풍의 이제 일본이 남긴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청, 지금 현재 인천 중구청 청사가 하얀 저렇게 건물로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그 자리에 목조 2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영사관을 지은 자리입니다. 영사관. 그 영사관 후속으로 지금 이제 이 건물이 1932년에 이제 모더니즘 양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었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인천시청으로도 좀 쓰였습니다. 광복 후에 인천시청으로도 쓰이다가 오늘날은 인천시가 워낙 크게 발전하고 인천광역시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인천 중구청사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구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상당히 역사적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중구청 앞쪽이 지금 일본의 적산가옥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줄 서 있습니다. 가면은 일본 어디 시골 마을에 왔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풍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산가옥들이. 그래서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랬던 건물들을 지금 우리가 보실 수 있고요. 그 건물들 안에 당시에 일본인들이 세웠던 은행들이 또 건물 3개가 석조 건물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제 18은행, 일본 제 58은행 이런 식으로, 일본 제1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은행에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제1은행, 일본 제18은행, 일본 제58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각각 건물들 안에 지금 어떤 계양기 역사관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대사의
어떤 그런 인천의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이렇게 은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 많이 생기는 곳이니까 은행이 많이 있게 되죠. 들어오는 관문이었지 않습니까? 관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서울에서는 서울의 물자를 빼내갈 때는 빼내가면서 선적하고 하적하는 그런 관문이다 보니 인천에 은행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은행은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한테는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금융 어떤 경제, 금융 이것에 어떤 좌지우지하던 일본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설이었죠. 그 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참 아픔을 이래저래 이제 남겨준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일본 그 조개지에서 위쪽으로 이제 잘 올라가면 약간 이쪽에 이제 만석동 넘어가면 만석동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고개마루에 홍예문이라고 해서 찻길이 좁은 찻길이 아스팔트 찻길이 있는데 그 아스팔트 찻길을 내면서 이 홍예문 무지개처럼 이렇게 만든 문이지 않습니까? 홍예문을 만들었는데요. 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노동자를 해서 거기에 투입시켜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게 안반이라서 상당히 공사가 난 공사였다고 합니다. 1905년부터 1908년까지 3년 동안 그 난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왜 했냐면요. 일본 사람들의 조개지가 처음에 자기네 적당하게 이제 3,500평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본 사람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인천 앞바다를 자꾸 매립을 해서 땅을 넓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인구가 자꾸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나다 보니 조선인 땅,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침범하려고 고갯마루를 넘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을이죠. 그 마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길을 내는 거죠. 길을 내고 넘어가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규정 위반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영역을 많이 확보하고 나서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이 생깁니다. 일본 사람들이 좁은 땅에 바글바글 몰려서 살고 있다 보니까 땅을 넓힌 것 아닙니까? 이때 한 일본 여성이 그 홍예문 밖으로 조선인 땅으로 마을 쪽으로 넘어와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여성이 더군다나. 그래서 그때 그것을 목격한 조선 청년이 화가 나서 달려가서 엉덩이를 걷어 찼답니다. 또 다른 한편 기록에는 볼기짝을 찼다는 기록도 있는데 엉덩이를 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당시에 일본인 사회에서 이게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일본인 쪽에서는 많이 화도 냈겠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힘없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을 때렸다는 어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조차도 자기네 일본 여성이 잘못했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대세를 이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뤘다고 해서 그때부터 길가에서 작은 거 보면 60전, 큰 거 보면은 1원 해서 60전, 1원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을 매긴 겁니다. 이래서 경범죄 제목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서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이래저래 많이 생겼죠. 그래서 노상 방뇨하면은 경범죄 처벌에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던 왁자지껄하게 살던 곳에 공중 화장실이 또 여러 개 동시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공중 화장실이 서울에도 1970년대까지 산비탈 마을에 가면은 줄 서서 공중 화장실에 서 있던 그런 풍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어쨌든 향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홍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 보면 심포국제시장이 있습니다. 심포국제시장. 그건 심포시장이 아니고 왜 국제시장일까? 처음에 탄생 유래가
중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같이 거기서 각각 자기네 그 어떤 물자를 갖고 와서 시장에 내다 팔면서 국제시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칭이 심포국제시장입니다. 심포국제시장. 심포국제시장 하면 딱 번뜩 떠오르는 게 있죠. 닭강정. 닭강정. 유명하죠. 그 다음 심포만두. 바로 이 심포국제시장이 심포국제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쫄면 같은 것이 바로 이 또 심포국제시장에서 유명합니다. 공갈빵 같은 거. 뻥뻥하게 터진데 누르면 풍 들어가는 공갈빵. 옛날 과자. 이런 것도 심포국제시장 가시면은, 눈여기감, 그 다음에 먹거리감, 간식용, 주전부리용으로도 많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는 그 기독교 관련해서 성당이라든가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 신부들도 이 시장에 많이 들렀다고 합니다. 과거에. 지금 그 근처에 보면 대한성공회 인천 내동교회가 있는데요. 내동교회. 이 교회는 최초의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 성당입니다. 성공회 성당 교회인데, 초기 기독교의 그 양식이죠. 바실리카 그 교회 양식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국내 거의 유일한 그런 교회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890년에 영국 해군과 함께 들어온 신부에 의해서 이제 창립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처에 인천 내리교회가 있습니다. 내리교회는 1891년 아펜젤러, 많이 들어보셨죠? 아펜젤러가 들어오면서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천에 영화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영화학교. 사실은 제일 먼저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입니다. 서구식 초등학교인데, 최초의 초등학교임에도 최초 인가는 못 받았습니다. 인가를 늦어지는 바람에 서울 북촌에 있는 학교가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왕실 학교가. 그래서 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지는 못한 바로 영화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인사들을 배출한 학교죠. 영화학교가. 바로 이 아펜젤러가 세운 그 내리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또 길 건너편에는 답동 주교자 성당이 있습니다. 인천 답동 주교자 성당이 있는데 아주 나지막한 언덕 위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 아담하게 예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들이 상당히 다 이렇게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그 풍경 자체가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천교구 주교자 성당으로 이렇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사 어떤 상황에서 종교시설물 말고도 인천에 또 감성 여행지가 있죠. 바로 소래포구. 고층 아파트 주변에 외곽에 고층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지만, 요 바닷가 길게 들어온 그 포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래포구가 있는데, 이 소래포구도 사실은 또 암울한 역사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염전지대였는데, 이 일본인들이 소금을 갖고 화약 원료로 썼거든요. 이 소금을 화약 원료로 쓰다 보니 자기네가 또 이 수탈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이 수송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인선 협계 열차 철로를 건설하게 되죠. 수인선. 그렇게 해서 그 바람에 소래포구가 또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지다가 1960년대 이후에 오면서 이제 서해안 새우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래포구가 신선한 서해의 어떤 해산물, 그 다음에 각종 어종 이런 것의 어떤 시장이 됩니다. 어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소래포구가 유명하죠. 또 서울에서는 제일 가까운 포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해서 명성을 높이 이제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소래포구 바로 안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또 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은 와서 소래포구에 와서 회도 드시고 또는 사서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걸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사실 거기 안쪽에 소래 습지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습지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면서 돌면은 정말 그게 제대로
여행을 만끽하는 건데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분도 많고 뭐 간혹 아는 분 있어도 또 굳이 또 그까지 안 가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래 포구를 간다면은 조금만 더 짬을 내셔서 생태 습지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뭐 시간 크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돌면은 더 좋은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역시 광범위하게 그 염전이 있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염전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제 심지어 1996년까지 소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뭐 얼마 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금을 생산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소금을 생산하지는 않고 그러한 시설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그 시대에 그러한 시간 여행 한번 이렇게 잠깐 하시고 그곳에는 그 염생식물인 칠면초라든가 각종 이런 식물들도 빨갛게 뭐 이렇게 자라 그 갯벌에 위에 이렇게 자란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 사이를 그 한 바퀴 걸어서 산책하면서 걷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 우리한테 이 생태 환경이 요즘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겪고 나서 우리가 더더욱 그 중요성을 인식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더 잘 보존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러한 생태 환경 속에서 좀 우리가 논일 수 있을까? 맨날 이 공해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연 생태 그런 공원을 좀 이렇게 논일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존하고 또 후세에 물려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숙제로 삼고 또 여행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또 옆에 가까운 곳에 인천 송도 미래 도시죠. 그러니까 인천은 이러한 근현대 역사와 함께 또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가장 첨단 도시 아닙니까? 송도는 바다 위에 둥실 뜬 송도 완전 인공 도시죠.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초고층 건축물을 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국제 도시로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선진적인 어떤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 가서 수상 택시도 타실 수 있고, 아주 그 뭐라 할까요? 뭐 새로 조성한 현대적 감각의 공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거닐 수 있고, 고층 빌딩 각각의 다른 서로 모양이 다른 고층 빌딩을 보면서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인천을 그러한 짜장면 탄생의 여러 가지 역사부터 시작해서 인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차이나타운과 그다음에 일본 조개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어떤 근현대사 이야기, 우리가 서러웠던 이야기, 그리고 또 지나오면서 현대사 이야기의 그 어떤 염전, 그다음에 그 저 생태 습지 생태공원 어떤 이러한 것까지 초현대 인천, 송도, 신도시까지 두루두루 한 곳에 가서 이렇게 많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서울에서는 상당히 가깝고 물론 저 부산이나 목포에서는 또 멀겠네요. KTX 타면 금방 옵니다. 해서 우리가 전국 곳곳이 다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의 땅 우리가 잘 보존해서 또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 여행 함께 두루두루 했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우리의 곳곳에 있는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마을을 함께 여행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